파주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 18살 소녀가 의문의 북한 출신 재력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한 그 사랑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6월의 마지막 날, 파주는 숨막히게 더웠습니다. 국경 지역의 뜨거운 햇살은 그을린 땅부터 잿빛 양철 지붕까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렸죠.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 허름한 농가 안에서 18살 서연은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마비되어 뻣뻣하게 굳어버린 아버지의 손가락을 그녀의 작고 섬세한 손이 조심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앳된 소녀.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가난 속에서 자란 아이 특유의 그을린 피부는 그녀의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집안은 기둥을 잃은 듯 위태로웠습니다. 어머니 오 여사는 파주 외곽 공장에서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리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고, 낡은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쌀은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비어있기 다반사였죠. 공부를 잘했던 서연은 대학에 가는 꿈을 꿨지만 당장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책과 교과서는 사치일 뿐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는 날들이 절망처럼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환하게 피어 있었죠.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식탁 위에 붉은 벨벳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순금 귀걸이 한 쌍이 들어 있었죠. 이거 누가 준 거야, 엄마? 서연이 묻자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북쪽에 있을 때 알던 오랜 은인이야. 예전에 내가 그분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좀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 이제 그분이 은혜를 갚겠다며 찾아왔어. 그런데 그분이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하신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결혼이라니요? 그것도 북에서 온 어머니와 일했다던 그 늙은 남자와 말입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대학 입시 학원비 때문에 싸웠는데 이제는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엄마, 그런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야. 그분은 저쪽 개성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수백억대 자산가셔. 김 회장님이라고 불리지. 나이는 좀 많지만 아주 부유하고 신사적인 분이야. 그분이 우리 가족 평생을 책임져 주시겠대. 내 아버지 병원비도 대주고 네가 원하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학원도 차려주신다고. 결혼은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고 하셨어.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슴을 태울 듯한 뜨거운 햇살 속을 걸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몸을 판다는 두 글자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죠. 초가 지붕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였지만 서연에게 그날의 고요한 국경 마을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녀 앞에 열린 문은 탈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낯선 세계로 통하는 문, 자신이 더 이상 한 명의 인간이 아닌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 될지도 모르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죠. 그날 오후 서연이 어머니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오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을 청소하고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좁고 가난한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3일 뒤 낯선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고 이웃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반짝이는 가죽 구두, 은발의 머리카락은 뒤로 말끔하게 빗어넘겼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그는 평생을 대접받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순금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시계는 석양 아래 번쩍였습니다. 이분은 김필성 회장님이셔.
그냥 김 회장님이라고 부르렴.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소개했습니다. 서연은 문 뒤에 서서 커튼 틈으로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혐오감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뻘 되는 저 남자가 바로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귀빈처럼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회장님께 인사드려야지. 회장님께서는 억지로 강요할 생각 없으시단다. 그저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실 뿐이야. 그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듣는 사람을 숨죽이게 만드는 기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는 서연을 끌어내 도망가지 못하게 팔을 꽉 잡았습니다. 김 회장은 서연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측하기 힘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도 감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값비싼 상품을 감정하는 듯한 냉정한 평가의 눈빛이었죠. 참 착하게 생겼구나. 얼굴에 복이 많아. 나한테 시집 오면 고생할 일은 없을 게다.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그저 이 늙은이의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을 지나 손으로 그리고 어깨에서 멈추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는 김 회장에게 고기를 집어주며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참 착해요. 회장님, 집은 가난해도 예의 바르고 순하답니다. 식사는 2개의 돈 봉투가 식탁 위에 놓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서연을 위한 것이었죠.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처신사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라. 결혼식이 끝나면 아버님 약값은 내가 다 책임지마. 그리고 나중에는 내 이름으로 가게도 하나 차려줄 테니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그날 밤 서연은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비된 두 손은 경련하듯 움츠러들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어머니가 봉투 속에 돈을 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비를 다 갚을 수 있겠어.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벽을 향해 돌아누웠습니다. 눈은 뜨거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돈이 무서웠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 친딸을 팔아넘기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 끔찍한 힘이 두려웠습니다. 첫 만남 후 일주일, 결혼식은 서연의 의견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치 결혼의 시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래처럼 완벽하게 짜여 있었죠. 낯선 번호판의 7인승 차량이 다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북한 여성이 차에서 내려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북측의 혼인신고서입니다. 남측에는 등록할 필요 없지만 저쪽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가씨께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김서연 옆에 김필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작고 무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서명 안 할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준 뒤 고개를 숙여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서명하거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서명은 자신의 흐릿한 미래처럼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결혼식은 파주 근처의 한 대형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연회는 남북한 하객들을 위해 2가지 방식으로 준비되었지만 남측 하객이라고는 어머니와 이웃 몇 명, 그리고 먼 친척 1명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못했고 오고 싶은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회장은 온통 붉은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벨벳 식탁보와 촛불이 반짝였지만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녀를 보면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신부가 참 예쁜데 꼭 상을 당한 사람처럼 슬퍼 보이네. 김필성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치 경매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서연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는 북한말로 연설을 한 뒤 수십 명의 하객들 앞에서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서연은 몸서리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김 회장은 그녀를 차에 태우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댁에 가는 거다. 착하게 굴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마. 착하게만 굴어다오. 길가에 서 있던 어머니는 마치 큰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국경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18살 소녀는 그렇게 아무런 소리도 없이 자신의 삶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차가운 침묵 속에서 서연을 태운 차는 임진강을 건넜습니다. 운전사와 양옆의 경호원들은 모두 북한 사람들이었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죠. 김필성은 옆자리에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북한 사투리로 빠르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그 목소리에 담긴 냉정함은 똑똑히 느껴졌습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시댁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파주 외곽, 버려진 카지노 뒤편에 동떨어져 있는 3층짜리 호화 저택이었죠. 철문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사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은 안을 들여다볼 수도 밖을 내다볼 수도 없게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었죠. 차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마치 최고급 교도소에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얘야.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였죠. 서연은 차에서 내려 눈부신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금빛 페인트로 칠해진 외벽, 마른 핏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기와지붕, 마당은 잘 닦인 석재로 포장되어 있었고 나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생기였죠. 작고 마른 체구의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 집사입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그냥 박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집사는 그녀를 이끌고 긴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윤이 나는 목재문이 달린 커다란 방이 있었습니다. 넓은 침대, 새하얀 매트리스, 그리고 서연이 살던 집 한 칸만한 거대한 옷장이 있었죠. 모든 것이 반짝이고 깨끗했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이 방을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허락 없이는 지하실에 내려가시면 안 되고 사람이 없을 때 발코니 문을 여는 것도 삼가십시오. 박 집사는 기계처럼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하실에 뭐가 있는데요? 여자는 침묵했습니다. 아주 잠깐의 망설임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이내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과 함께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세상에 서연을 홀로 남겨둔 채 말이죠. 그날 저녁, 김필성은 신혼 축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은 1층 거실에 차려졌죠. 여전히 고급스러운 음식과 와인, 그리고 반짝이는 촛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집에는 단 3사람, 김 회장과 서연, 그리고 박 집사뿐이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젊을 때는 건강이 최고야. 그가 서연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드는 둥마는 둥하다가 방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죠. 계단을 오르는데 등 뒤에서 문이 잠기는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아내가 된 첫날 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공포가 눈물마저 말려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낯선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어컨 소리, 아래층에서 누군가 오가는 발소리, 그리고 옆방벽에서 무언가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기묘한 소리. 서연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을 크게 떴죠.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옆방에서 벽을 3번 두드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3번 두드렸습니다. 마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그녀는 벽으로 다가가 귀를 바짝 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호화로운 저택일까? 아니면 화려함으로 위장한 감옥일까? 다음 날 아침, 창문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에 서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방은 어젯밤과 똑같았고 아무도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들었던 기묘한 벽소리는 어둠 속의 속삭임처럼 뇌리에 밝혀 소름을 돋게 했죠. 그녀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저택은 화려했지만 항상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새가구나 꽃향기가 아닌 차갑고 답답하며 잊을 수 없는 어떤 냄새였죠. 복도 끝에 있는 방을 지나갈 때 서연은 하얀색으로 칠해진 목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안을 들여다봤죠. 그곳은 작고 평범한 침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완전히 덮인 거대한 거울.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거울은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 평범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거울이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듯 붉은 끈 2개로 십자 모양으로 묶여 있고 테이프까지 붙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천을 걷어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는 박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매우 엄격했죠. 이 방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긴 금지된 곳입니다. 서연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저기, 제 옆방에는 누가 살아요? 어젯밤에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박 집사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저택에는 회장님, 사모님, 저, 그리고 운전기사, 이렇게 4사람뿐입니다. 옆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헛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말을 마친 박 집사는 서연을 방으로 데려가 금지된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잠갔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덧붙였죠. 충고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김필성이 물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그 방 말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머물게 했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으니 신경 쓸 것 없. 서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어루만지면서 동시에 위협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3번의 노크 소리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환청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아무도 없다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왜 저렇게 거대한 거울을 끔찍한 비밀이라도 숨기는 것처럼 봉인해둔 것일까?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서연은 몰래 방의 커튼을 열었습니다. 저택 뒤편 멀리 버려진 옛 카지노 건물이 어둠 속에서 음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몇몇 그림자가 몰래 드나들고 있었고 검은색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편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은 단순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무언가 아주 잘못된 곳이라는 것을. 결혼 후 셋째 날 아침, 서연은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화려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그녀는 과일 몇 조각을 입에 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박 집사는 음식을 가져다 준 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김필성은 오늘따라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랐으며 짙은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턱을 괜 채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느냐? 그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는 경험 많고 능글맞은 사람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익숙해질 게다. 내 아내가 되는 것처럼 말이야. 너도 곧 익숙해지겠지. 서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서로 꽉 쥐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공간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느리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서연과 한 걸음 정도의 거리가 되자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다만 나도 네 남편이니 우리도 좀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니?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덜미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강한 힘은 아니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웠죠.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김필성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강요는 않겠다. 하지만 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다오. 사람들은 잊히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숨은 의미를 똑똑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죠. 그날 밤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심지어 옷장까지 끌어다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웅크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불을 끌 수도 없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불빛 아래 드러나는 그의 눈빛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는 듯 서두르지 않는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 집사는 방을 청소하러 들어왔다가 옷장으로 막힌 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할수록 더 아플 뿐입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탈출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함이나 낯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명백한 위험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연은 이곳에 계속 머무른다면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정오 비가 내렸습니다. 국경 너머에서부터 이 저택까지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차게 쏟아졌죠. 붉은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바람 소리와 뒤섞여 음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 앉아 창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넋나간 사람처럼 비가 내리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는 아침에 들었던 박 집사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할수록 더 아플 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여느 때처럼 세 사람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필성은 기분이 안 좋은 듯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끔 힐끗 쳐다보는 눈빛에는 짜증이 역력했죠. 어젯밤 일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침묵 자체가 일종의 협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필성은 차가운 얼굴로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박 집사가 식탁을 치우는 동안 서연은 설거지를 도왔죠. 쟁반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녀는 저택 뒤편 별채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작은 다툼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젊고 가냘픈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제발 저 좀 보내주세요.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입 닥쳐.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철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에 서연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고
손이 떨려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 저녁 식사를 날랐던 젊은 여종업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과 비슷한 또래의 하얀 피부와 퀭한 눈을 가졌던 여자. 그때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아무 말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었죠. 그리고 지금 아마도 그 여자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갇힌 사람은 누구지?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걸까? 왜 저렇게 절망적으로 애원해야만 했을까? 새벽 3시쯤 문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별채 문 앞에 픽업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죠.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뒷문을 열고 흰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재빨리 차에 싣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굴도 비명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본능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끌려갔다고. 다음날 아침 식사 때 그 젊은 여종업원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박 집사에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죠. 그 애는 그만뒀어요. 자기가 그만둔다고 했으니 더는 묻지 마세요. 하지만 박 집사의 눈빛은 흔들렸고 식탁을 닦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난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곳은 사람을 가두는 곳일 뿐만 아니라 비밀리에 처리할 수도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발코니 난간을 꽉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멀리 버려진 카지노가 잠자는 괴수처럼 고요하게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득 부모님 생각, 그리고 웨딩카에 오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낯선 곳에 서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이 아닐까. 저 여자처럼 어느 밤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젊은 여종업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밤 이후 서연은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 모든 복도, 그리고 자신을 조용히 지켜보는 모든 시선을 의심했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죽였고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던 박 집사마저도 무언가를 숨기는 듯 차갑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가 맑아지자 서연은 침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걷어내던 중 그녀는 낡은 매트리스 틈 사이에 깊숙이 꽂혀있는 종이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러 번 접혀 누렇게 변색된 종이는 물에 번진 자국도 있었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앳된 소녀의 글씨체로 쓰인 한국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만약 누군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저는 이미 이곳에 없다는 뜻이겠죠. 제 이름은 희선이에요. 경기도 연천이 고향이죠. 19살 때 어머니가 저를 김 회장에게 시집 보냈어요. 아마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당신처럼요. 처음에는 친절하고 신사적이었지만 이곳에 온 뒤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감금당했고 밖에도 전화도 친구도 없이 살았어요. 몇 번이나 애원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저보다 먼저 이 방에 있었던 미주라는 언니도 실종됐어요.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아서 이 편지를 남겨요. 만약 이 글을 읽는다면 제발 탈출할 방법을 찾으세요. 여기 머물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서연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편지의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느꼈던 모든 것들, 감시당하는 느낌, 여종업원의 기묘한 실종, 잠겨있던 방, 검은 천으로 덮인 거울, 그 모든 것이 환각이 아니라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금빛 페인트로 칠해진 외벽, 마른 핏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기와지붕, 마당은 잘 닦인 석재로 포장되어 있었고 나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생기였죠. 작고 마른 체구의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 집사입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그냥 박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집사는 그녀를 이끌고 긴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윤이 나는 목재문이 달린 커다란 방이 있었습니다. 넓은 침대, 새하얀 매트리스, 그리고 서연이 살던 집 한 칸만한 거대한 옷장이 있었죠. 모든 것이 반짝이고 깨끗했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이 방을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허락 없이는 지하실에 내려가시면 안 되고 사람이 없을 때 발코니 문을 여는 것도 삼가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편지를 속옷 안쪽에 숨긴 채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이자 이 저택에 묻힌 영혼들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희선이라는 소녀가 남긴 편지를 읽은 후 서연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새색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살아남기 위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녀는 섣부른 행동이 자신을 희선이나 젊은 여종업원처럼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저항하는 대신 서연은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필성의 습관에 주목했죠. 그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버려진 카지노 쪽의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저택을 나섰습니다. 경호원 없이 혼자 가는 그 외출은 보통 2~3시간 정도 걸렸고 그때가 저택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김 회장이 막 떠난 후 서연은 배가 아프다며 방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절대 금지 구역인 지하실로 몰래 향했습니다. 지하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낡은 나무 빗장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처럼 보였죠.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고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녹슨 쇠 냄새, 그리고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죠. 그녀는 더듬거리며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희미한 노란색 전구 하나가 켜지며 어두운 공간을 비췄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선반, 부서진 나무 책상, 그리고 커다란 자물쇠로 잠긴 낡은 철제 캐비닛. 하지만 서연을 얼어붙게 한 것은 캐비닛이 아니라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사진들을 주워들었습니다. 모두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었죠. 얼굴은 다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적으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찢겨 있었고 어떤 사진 뒤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주 1997년, 박희선 2005년, 최민영 2013년. 모두 한국 여성이었고 20살을 넘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챙겨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면서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그날 저녁 김필성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고 말수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제법 익숙해진 모양이구나. 날이 갈수록 다정해져. 그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죠.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슬며시 손을 뺐습니다. 머릿속에는 사진 속의 얼굴들과 이름들이 맴돌았습니다. 화려한 저택과 달콤한 말 뒤에 가려진 그들의 사라진 세월. 밤이 깊었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주머니 속에 숨긴 사진들을 하나씩 쓸어보았죠. 미주, 희선, 민영,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이곳으로 끌려와 만족과 통제를 위한 상품이 되었다가 파괴되었을까?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화려함과 법, 그리고 돈이라는 껍데기 아래 은폐된 체계적인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탈출하지 못한다면 저 차가운 지하실 캐비닛 속 다음 이름은 바로 자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필성의 저택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한 작은 자취방. 진우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가 페이스북 그룹에 올린 서연의 결혼식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었죠.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그 속에 서연의 눈빛은 진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미소는 없었습니다. 옆에는 백발의 늙은 남자가 소유욕 가득한 모습으로 그녀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댓글에는 모두 감탄하는 글뿐이었습니다. 재벌한테 시집 갔네. 인생 폈다. 가난한 집에서 공주님이 됐네. 하지만 서연과 고등학교 3년을 같은 반에서 보낸 진우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의 집안 형편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던 그녀의 소박한 꿈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예전에 했던 말도 기억했죠. 난 나이 많은 남자는 싫어. 젊은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그녀는 60이 넘은 노인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서연의 집 근처에 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애를 북한 사람한테 시집 보냈다더라. 남편이 거기서 엄청난 부자래. 무슨 사업을 크게 한다나 봐.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 한 번 없다더라. 전화번호도 아무도 모르고. 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죠. 단 한 번도 고백한 적은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서연을 향한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몰래 쳐다보던 소녀, 숙제를 도와주던 소녀, 자신의 서툰 청춘의 첫 미소를 가만히 간직하게 했던 바로 그 소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학교에 사흘간 결석계를 내고 오토바이를 빌려 곧장 파주로 향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비 때문에 질척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서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집은 그대로였죠. 양철 지붕은 녹슬었고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진우를 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이웃들은 서연이 떠난 후 어머니 오 여사가 몇 번 집에 들렀다가 딸 근처가 편하다며 아예 개성 근처로 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아무도 몰랐죠. 진우는 그 집 앞에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맑고 순수했던 옛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녀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 늙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찾아내겠다고, 국경을 넘어야 하더라도, 위험한 자들을 상대해야 하더라도, 단 하나의 희망만 남아있더라도. 희선의 편지와 지하실의 사진들을 발견한 후 서연은 마치 두 개의 평행세계를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거짓된 순종을 연기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빛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매 순간을 준비했죠. 그녀는 더 이상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필성의 눈에는 더욱 다정하고 순종적으로 보였죠. 그는 만족스러워하며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회만 온다면 도망칠 것이다. 끝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의 그림자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기회는 어느 날 정오에 찾아왔습니다. 박 집사가 요리를 하다가 부주의로 부엌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것이죠. 물을 마시러 내려온 서연은 부엌 선반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에게서 온 전화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박 집사가 바로 뒤따라 들어왔지만 서연은 재빨리 전화기를 낚아채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전화 왔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건네주기 직전 그녀는 재빨리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머릿속에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던 번호, 바로 진우의 번호였죠. 그녀는 진우가 아직 예전 번호를 쓰는지 전화를 받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신호음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1초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절망적인 순간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잠긴 목소리였지만 틀림없는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너 맞지? 그녀는 길게 말할 틈도 없이 겨우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나 좀 구해줘. 금용빌라라는 곳에 갇혔어. 버려진 카지노 뒤편이야. 다시 전화하지 마. 위험해. 바로 그 순간 박 집사가 획 하고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김필성이 돌아왔을 때 저택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거실로 불려나갔습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박 집사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했지?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나? 내가 집사 전화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둔 지 오래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죠.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갑자기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녀는 타일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피가 터져 나왔지만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죠.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만약 외부와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면 내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무사할 거라고 장담 못한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없이 그렇게 나지막이 던진 한마디는 누구라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죠. 그날 밤 서연은 퉁퉁 부은 얼굴로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 없었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가 들었어. 그가 방법을 찾을 거야. 그리고 그녀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성공한 순간부터 자신의 삶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지언정 이미 생사의 경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짧은 통화 후 진우는 휴대전화 화면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끊겼지만 공포에 가득 차 있었죠. 그가 기억하는 키워드는 명확했습니다. 갇혔어. 금용빌라. 버려진 카지노. 위험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곧장 다시 파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임진각으로 갔죠. 남과 북이 단 하나의 검문소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곳. 그는 관광객인 척하며 금용빌라와 대형 카지노가 있다는 개성공단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죠. 김 회장? 모르는 사람이 없지. 하지만 젊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좋아.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 국경 너머에서 오랫동안 운전 일을 했다는 한 한국인 기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메모를 한 뒤 버려진 카지노 근처의 작은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찻집 주인은 60이 넘은 할머니로 은퇴하기 전 그곳에서 일했다고 했죠. 진우가 끈질기게 말을 걸자 할머니는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김필성이라는 사람, 듣자 하니 옛날에는 검은 돈을 세탁하려고 카지노 사업에 투자한 조직의 거물이래. 한국 여자를 아내로 맞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옮기고 토지나 차, 집 같은 걸 아내 명의로 합법화하기 위해서야. 몇 년마다 한 명씩 아내를 바꾼다더군. 그 여자들 중에는 소식도 없이 사라진 사람도 있고 돌아오긴 했는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고.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전에 평택에서 온 여자애가 하녀로 일하다가 감금당하고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더니 사라져버렸어. 다들 협박당한 거라고 수군거렸지.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어두운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김필성은 단순한 재력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호 세력을 등에 업고 결혼을 불법 활동의 위장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대한 조직의 우두머리였죠. 그는 법조계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인은 조심스럽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필성의 파일은 아주 두껍지만 그놈은 아주 교활해서 항상 다른 사람 이름을 내세워 아마 그 여자도 조직의 한 고리로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진우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단순히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속았고 강요당했으며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찻집 주인이 알려준 금룡빌라의 위치를 구글 지도에서 검색했습니다. 지도에는 아무런 표시도 이름도 없는 공터만이 나타났고 붉은 흙길 하나만이 그곳으로 이어져 있었죠. 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없고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않는 저택. 진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당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겠다고. 혼자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서연을 그곳에서 구해내기만 한다면.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금룡빌라에 잠입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금룡빌라에서 약 3km 떨어진 개성의 한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관찰하기에 너무 멀지도 발각될 만큼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죠. 그는 김필성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목숨을 거는 도박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첫날, 그는 시장 조사원인 척하며 지도와 카메라를 들고 저택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사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죠. 사복을 입었지만 군화를 신은 2명의 경비원이 24시간 경계를 섰습니다. 번호판 없는 검은 차 한 대가 매일 밤 드나들었고 그 주변을 5분 이상 서성이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진우는 이곳이 평범한 주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곳은 기지, 사람을, 물건을, 그리고 죄악을 숨기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유심칩을 바꾸고 새로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예전에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필성과 관련되었다가 한동안 사라졌던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이틀 만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민영, 26세, 2018년에 김 회장의 합법적인 아내였던 여자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평양에서 막노동을 하며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죠. 진우를 만났을 때 민영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저를 저택에서 살게 해주고 돈과 차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새장 속에 새처럼 갇혀 지냈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전화도 쓸 수 없었죠. 맞고 강요당했어요. 도망쳤을 때는 가족들이 살해 협박을 받았고 저는 사라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우에게 동영상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필성이 국경지대의 큰 토지 3개를 다른 아내 명의로 이전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죠. 공증도 없이 손으로 쓴 계약서였지만 서명과 지문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그가 돈을 세탁하는 방식이에요. 젊은 한국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재산을 분산시키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조사를 피하는 거죠. 진우는 영상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소녀 서연은 지금 그 병적인 게임의 새로운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저택 주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뒤편의 숲을 통해 접근했죠. 공터에서 그는 별채문으로 들어가는 한 여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서연과 비슷한 체격의 여자였습니다. 야위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발걸음은 무거웠죠.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는 하마터면 큰 소리로 그녀를 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입을 막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계획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맹이 필요하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모든 영상과 사진 그리고
민영의 증언을 평양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법률 포럼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죠. 변호사는 서연이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다는 추가 증거와 불투명한 재산 이전 기록이 확보된다면 국제수사기관이나 북한의 경제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높은 담과 철문, CCTV로 둘러싸인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소녀가 매일 고통받고 있다면 그 어떤 견고한 문도 결국에는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뺨에서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맞은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포는 더 이상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되어버렸죠. 구조를 기다리는 대신 행동하라고 그녀의 본능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올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밧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너무 늦기 전에 스스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기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김필성은 카지노에서 손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박 집사는 물건을 배달하러 외출했습니다. 저택 안에는 뒤편 화물차 출입구를 지키는 경비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배가 아프다며 방에서 쉬겠다고 했죠. 1시간 가까이 동태를 살핀 후 모든 것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그녀는 낡은 여종업원의 검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뒤편 창고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몰래 열었죠. 비는 퍼붓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시야가 흐린 틈을 타 그녀는 담벼락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속옷 속에 숨겨둔 희선의 낡은 편지를 꽉 쥔 손은 그녀에게 되뇌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나가야 해. 별채문까지는 불과 10m.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9, 8, 7.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거친 손이 불쑥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어디 가시나, 아가씨? 경비원의 목소리는 자갈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발버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야생동물을 끌고 가듯 그녀를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서연은 얇은 밧줄로 손이 묶인 채 지하실 근처의 작은 방에 던져졌습니다. 창문도 전화신호도 없는 곳이었죠. 뒤따라 들어온 박 집사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물수건과 물 한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둡고 공허했죠. 그날 밤 김필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와인잔을 든 채 실망과 도끼가 섞인 눈으로 서연을 쳐다볼 뿐이었죠. 너에게 폭력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곳에서 도망치려 한 자는 모두 벌을 받아야만 한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시선은 단호했죠. 저는 회장님의 재산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내 재산이다. 이 집도 저 카지노도 그리고 너 같은 아내들도 모두 내가 돈으로 산 것이다. 네 값은 이미 치렀다. 알겠나? 말을 마친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는 차가운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불도 물도 없는 어두운 방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흠뻑 젖었고 입술은 열 때문에 파랗게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속 머무른다면 선택지는 단 2가지뿐. 도망치거나 죽거나 세 번째 길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평양의 한 허름한 골목에 있는 찻집에서 진우는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마스크와 모자를 쓴 한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퀭하고 지친 눈빛만이 드러나 있었지만 그 눈빛은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웠죠. 그녀의 이름은 최민영, 30세. 21살 때 김필성의 아내였고 2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들은 민영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왼쪽 뺨에서 턱까지 이어진 긴 흉터가 드러났죠. 그 흉터는 그녀가 평생 짊어져야 할 어두운 기억처럼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가난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어. 그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고 선물을 주며 나를 북으로 데려갔지. 그저 늙은 자신을 돌봐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하지만 저택의 문이 닫히는 순간 내가 지옥에 발을 들였다는 걸 깨달았지. 그녀는 감정이 거의 없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감금과 통제,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을 강요당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도망치려 했을 때 김필성은 그녀의 뺨을 때리고 경고의 의미로 뜨거운 다리미를 팔에 갖다 대기까지 했습니다. 반항하는 여자는 모두 처리되었어. 어떤 여자는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고 어떤 여자는 약물에 중독돼 기억을 잃었지. 나는 침묵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 하지만 매일 밤 그를 죽이거나 나 자신을 끝내버릴 생각만 했어. 민영은 김 회장이 며칠간 출장을 간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긴 한 북한인 하녀가 뒷문을 열어주었죠. 그 후 그녀는 평양으로 도망쳐 이름과 신분을 바꾸고 수년간 숨어 지내왔습니다. 진우는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영은 조용히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예전에 내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어. 김 회장이 한 고위관리와 재산을 거래하는 장면이야. 그는 한국 여자를 방패막이로 삼아 재산을 분할하고 돈을 세탁하고 세금을 탈루해. 여자들은 그저 합법적인 지갑일 뿐이야. 용도가 끝나면 버려지는 거지. 진우가 노트북을 열자 흐릿하지만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김필성은 저택거실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20살 남짓의 창백한 얼굴을 한 한국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북한의 법률 고문이라는 안경 쓴 남자가 앉아 있었죠. 토지, 자동차, 은행 계좌, 모든 재산이 그 소녀의 이름으로 이전되고 있었습니다. 민영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게 바로 나야. 그리고 나는 서연이가 지금 나의 복제품이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로 눈이 충혈되었지만 그는 이제 죄악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이 이전의 희생자들처럼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바로 영상을 북한 내무성 소속의 지인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권 유린 사건을 여러 번 도왔던 사람이었죠. 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특별수사를 개시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다른 피해자의 두 번째 증언이 확보된다면 이 사건은 절대 묻힐 수 없습니다. 진우는 민영의 손을 잡고 증인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던 나 자신을 위해서. 최민영의 증언으로 법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돈과 인맥으로 조종에 능한 김필성 같은 자를 끝장내려면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흑백이 분명한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 김필성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가 필요했죠. 그는 서연이 짧은 통화에서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저택 지하실의 철제 캐비닛, 하녀가 절대 물어서는 안 될 것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했던 바로 그곳. 진우는 그곳이 돈 세탁 계약서, 재산 이전 서류, 그리고 사라진 아내들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장소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6번째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택 전체가 축축한 안개에 잠겨 있었죠. 습관처럼 김필성은 근처 VIP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보통 밤 9시에 집을 나서 자정 전에 돌아오지 않았죠. 진우는 검은 옷을 입고 소형 카메라와 장갑, 그리고 현지 지인을 통해 구한 가짜 자물쇠를 챙겼습니다. 그는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저택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지하실 문은 서연의 말대로 낡은 나무 빗장 하나로 간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소리 없이 빗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지하실 공기는 곰팡내로 가득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는 서연이 묘사했던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거미줄 친 서류 상자, 그리고 가장 깊은 구석에 있는 2개의 자물쇠로 잠긴 커다란 철제 캐비닛. 진우는 가방에서 잠금 해제 도구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를 여는데 거의 15분이 걸렸죠. 두 번째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을 때 위층 마룻바닥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일 수도 아니면 김필성이 일찍 돌아온 것일 수도 있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진우는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랍들이 있었고 각 서랍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주, 박희선, 최민영, 김서연, 그리고 그가 들어본 적 없는 다른 이름들까지. 그는 서연의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70억 원 상당의 국경지대 토지를 서연의 명의로 이전하는 자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명과 지문이 찍힌 재산 증여 확인서, 결혼사진, 증명사진,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적힌 북한 여권 사본. 서연은 이미 북한의 합법적인 국민이 되어 재산 이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죠. 김필성은 결혼을 이용해 서연을 방패막이로 삼아 세무당국과 법의 눈을 속이고 모든 재산을 그녀의 이름으로 돌린 뒤 용도가 끝나면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모든 서류를 촬영하고 원본 몇 장을 방수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캐비닛을 원래대로 잠그고 조용히 빠져나왔죠. 그가 뒤뜰에 막 도착했을 때 갑자기 센서등이 켜지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꼼짝마, 경비원이었습니다. 진우는 생각할 틈도 없이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쫓는 발소리와 함께 문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어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서류 가방만은 굳게 껴안은 채 숲을 가로질러 시내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날 밤 흠뻑 젖고 온몸이 긁힌 상처투성이로 여관에 돌아왔지만 그의 손에는 김필성을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평양. 진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금룡빌라 캐비닛에서 가져온 서류 사본들과 함께 최민영과 진우가 지난 며칠간 접촉한 다른 3명의 피해자들의 증언, 사진, 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당신이 찾아낸 것들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이건 국제적인 돈 세탁, 결혼을 악용한 인신매매 사건일 수 있습니다. 즉시 북한 왕립경찰총국에 기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정오, 사건 서류는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다각적인 증언 덕분에 북한 당국은 신속하게 이 사건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죠. 수사팀이 개성으로 파견되었고 카지노 지역을 관리하는 북한 기동대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한국인이었지만 고발인이자 중요 증인 자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밀 장소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죠. 같은 시각, 금룡빌라, 서연은 여전히 지하실 옆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입은 바짝 마르고 머리는 어지러웠죠. 도망치려다 실패한 후 며칠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박 집사가 밥과 물을 가져다 줄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박 집사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밥상이 아닌 망토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이거 입고 저랑 같이 가세요. 빨리요. 서연은 망설이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곧 경찰이 들이닥칠 거예요. 체포영장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계속 있으면 그들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처럼 숨겨버릴 거예요. 박 집사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휘청거리는 다리로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저택 뒤편, 버려진 카지노로 이어지는 통로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특수기동대 차량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택의 문이 부서지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와 지역 전체를 포위했죠. 김필성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당신들 무슨 권리로 이러는 거야? 나는 북한 국민이다. 어떤 법이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는 걸 허락하나? 그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 소리쳤습니다. 수사팀장은 차갑게 수색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김필성 동지의 사유지를 돈 세탁, 강제혼인, 불법 서류 은닉 혐의로 수색할 것을 허가했다. 경찰은 지하실을 수색해 철제 캐비닛 전체와 전자기기, CCTV, 부동산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는 여성복 3벌, 작은 침대, 그리고 액체 형태의 신경안정제가 나왔습니다. 명백한 불법 감금 장소였죠. 한편 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로 북한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의료 지원을 받고 갇힌 지 사흘 만에 첫 식사를 한 뒤에야 그토록 살아있기를 바랐던 단 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우. 그가 낡은 옷차림 그대로 걱정 가득한 눈으로 신문실에 들어서는 것을 보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아무 말도 못한 채 와락 껴안았습니다. 놓으면 모든 것이 다시 악몽이 될까봐 두려운 듯 그를 꽉 붙잡았죠. 진우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안전해. 김필성이 공식적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열흘 후 서연은 북한 경찰과 한국 영사관의 협조 아래 강제 혼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임진각 땅을 밟던 날 하늘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찬비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작고 여인 어깨를 적시기에는 충분했죠. 같은 길, 같은 푸른 논밭이었지만 이번에 서연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급 세단에 앉아있는 대신 작은 보따리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옆에서 함께 걸었죠. 그는 가끔 그녀를 쳐다보며 힘들지 않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두 발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조용히 끝까지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집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철 지붕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나무 기둥은 기울어져 있었지만 지금 서연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로 보였습니다. 어머니오 여사는 딸이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전에 미리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앞에 서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고 눈은 이미 젖어 있었죠. 딸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나갔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 서연은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남편을 구하기 위해 딸을 희생시켰던 여자와 상품처럼 팔려갔던 여자.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억눌렸던 시간만큼의 눈물만이 흘러내릴 뿐이었죠. 집안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 아빠, 저 왔어요. 하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는 경련하는 손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터져나오는 행복을 소리치고 싶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동네 사람들이 위로차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나무랐고 누군가는 침묵했으며 누군가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서연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했죠.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운명도 탓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어서 기뻐요. 진우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서 지붕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가 마당을 떠나기 직전 오 여사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진우야, 저녁이라도 먹고 가렴.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내 딸을 영영 잃었을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먹먹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작은 집에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엄마, 국 좀 더 주세요 하는 소리,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평범한 소리들. 서연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진우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열병과 감금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다시 밝아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깨달은 단 하나의 문장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저택도 사랑이 가득한 이 가난한 집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다. 암세너, 그 어떤 재벌도 나를 위해 기꺼이 위험에 뛰어든 이 남자보다 귀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어떤 자유도 내 집 지붕 아래서 쉬는 평온한 숨결보다 값질 수는 없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서연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한때 다른 이의 탐욕과 소유욕의 대상이 되었던 길고 윤기나던 머리카락은 이제 단정하고 소박한 스타일로 바뀌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꼭두각시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서연에게 매일은 부활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지도 예전처럼 대학의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것이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았죠. 지역 여성회관에서 주최하는 무료 재봉교육을 받은 후 서연은 이웃에게서 낡은 재봉틀 한 대를 얻어 집 한쪽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옷을 꿰매주는 일로 시작했지만 곧 옷 수선, 잠옷 제작으로 일이 퍼져나갔고 진우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주문 제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돈과 맞바꿔지기 위해 팔렸던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두 손으로 깨끗한 돈을 한 푼 한 푼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단 배달원에게 돈을 건네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죠. 서연의 작은 재봉틀 가게에는 간판이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서연이네 수선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솜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람됨을 아꼈습니다. 폭풍우를 겪고 돌아온 소녀가 여전히 예의 바르고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며 한 땀 한 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이죠. 어머니 오 여사는 정신적 충격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도 딸을 재벌에게 시집 보낼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죠. 그녀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밥을 짓고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말없는 감사의 표시로 진우가 먹을 밥을 조용히 차려놓곤 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지만 주말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전구를 갈아주고 아버지의 약을 챙겨주고 낡은 가전제품을 고쳐주었죠.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폭풍 뒤의 지붕처럼 묵묵하고 든든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서연이 열심히 옷감을 재단하고 있을 때 진우는 맞은편에 앉아 연필을 깎으며 물었습니다. 아예 제대로 된 옷가게를 열 생각은 없어? 내가 자금 지원받는 방법 아는 사람 있는데.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작게 시작하고 싶어. 느려도 괜찮아. 하지만 반드시 내 손으로 해야 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소녀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18살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몽상에 잠겨있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강인하고 성숙하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와 서연의 얼굴을 비출 때 진우는 불쑥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너와 함께 걷고 싶어 한다면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럴 마음이 있어?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도 반지도 고백도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진우는 파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두 형제를 키웠죠. 어릴 때부터 진우는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유난히 민감했습니다.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지도 말을 잘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인정했죠. 진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한번 돕기 시작하면 끝까지 돕는다고. 서연을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15살 때 어머니를 도와 길에서 호떡을 팔던 때였습니다. 고3 때는 그녀의 집에 선풍기를 고쳐주러 갔었죠. 들를 때마다 그는 작은 미소나 과자 한 봉지를 남기거나 말없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서연이 북한 재력가에게 강제로 시집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이름 붙일 수 없는 아픔이 솟구쳤죠. 깊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보답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연민. 그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 주변의 지인들에게 묻고 국경 지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었죠. 쫓겨나고 맞을 뻔한 적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믿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를 구해야 한다. 진우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피도, 뱀도, 그리고 실패도 두려워했죠. 하지만 그를 다르게 만든 것은 앞길이 아무리 어둡고 위험하더라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그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도 사진을 찍지도 인터넷에 폭로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죠. 그는 단 한 장의 사진만을 간직했습니다. 서연이 북한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을 뒤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죠.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졌습니다. 땀에 젖었지만 당당해 보였죠. 진우는 그 사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저장했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서울에서 90km가 넘는 거리를 오토바이로 달려왔습니다. 생필품, 약, 전자 부품을 가져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사람은 때로 위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오 여사가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우리 서연이 따라다닐 생각인가? 그는 얼굴을 붉히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도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원한다면 다가오겠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미꽃도 화려한 프로포즈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약하고 혼자일 때 도망가지 않고 곁에 가만히 서 있어주는 사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체포된 지 약 1년 후 한국에서는 개성의 김 회장으로 알려진 김필성은 평양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목은 돈 세탁, 강제 혼인, 여성 착취, 불법 감금,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 조직과의 연루 혐의였죠. 재판은 남북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백발의 남성이 이제는 잿빛 얼굴에 초췌한 모습으로 떨리는 손을 제어하지 못한 채 피고인석에 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재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한국 여성을 명의로 이용한 불법 재산 이전 계약서들, 김 회장이 아내를 약물과 폭력으로 통제하라고 지시하는 저택 내 녹음 파일, 그리고 최민영과 서연을 포함한 5명의 피해자들의 증언, 특히 진우가 지하실 CCTV 시스템에서 복원한 영상, 즉 김 회장이 서연을 협박하며 재산 양도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은 법정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서연은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으며 화상통화를 통해 증언했죠. 증언하는 내내 그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 자유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을 빚쟁이로 만들었고 제 젊음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사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는 다른 어떤 소녀에게도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판결은 사면 없는 종신형, 그리고 피해자 보상과 수사 비용 충당을 위한 전 재산 몰수였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김필성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 아무런 반응도 절규도 감형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인간을 도구로 여긴 그날부터
이 결말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언론이 뭐라고 쓰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그녀는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아 손님의 한복을 정성껏 만들고 있었죠. 진우가 김 회장이 호송차에 오르는 사진이 실린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신문을 건넸지만 그녀는 힐끗 쳐다보고는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내가 더 관심 있는 건 좋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거야.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에 쓰러졌던 소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이 아니라 그녀가 허락한다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 사람으로. 서연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잘라낸 가시돋치고 고통스러운 한 조각입니다. 꿈꾸고 공부하고 순수하게 살아야 할 나이인 18살 소녀가 그 본질이 착취와 조종 그리고 범죄적 야망을 감추기 위한 계약에 불과했던 인생 역전의 결혼에 휘말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연처럼 운이 좋게 탈출하고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손에 떨어진 모든 소녀가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가난을 자신을 싸게 팔아넘기는 이유로 삼지 마세요. 그 어떤 재벌도 이익이 없다면 당신을 갑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두세 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아내가 되면 편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지 마세요. 사랑은 재산이 아닌 존중에서 옵니다. 결혼은 돈과 맞바꾸는 대가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반입니다. 부모님들께 사랑은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밀어넣지 마세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일부는 사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껍데기로 포장된 맹목일 뿐입니다. 누구나 자식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물질적 풍요가 출구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량한 남자들에게 부자가 될 필요도 달콤한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프고 아무도 곁에 없을 때 그 자리에 남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진우는 영화처럼 싸우거나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명예를 바라지 않고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켜낸 것은 서연의 목숨뿐만 아니라 한 여자가 남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에게 팔려가듯 시집가는 젊은 여성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부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만약 돈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 감게 만든다면 피해자는 영원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배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소녀, 서연. 그녀는 미인대회에 나가거나 강연자가 되거나 SNS에 찬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작은 재봉틀 가게와 낡은 집,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주는 한 남자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 역전, 돈이 아닌 평온으로 이룬 역전이었습니다.